네, 월급쟁이 100만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 저 윤방 필봉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좀 자신 있게 하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겸손하게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자, 오늘 저희는 월백저프에서 연말정산을 좀 다뤄볼 겁니다. 한 번쯤은 뭐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죠. 근데 옛날부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 꿀팁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쉽게 정리해 보시면 본인도 알기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연말정산을 생각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환급 받는 팁이 뭐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 살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을 할 텐데 계약할 때 어떠세요? 상대방이 그냥 알아서 잘해주려니 하고 그냥 냅다 사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고 내가 좀 손해적인 건 뭐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계약서를 읽어보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게 바른 행동인 거죠.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나와 정부와의 납세, 국민은 모두 납세 의무를 지잖아요. 그 납세 계약에 대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얘기가 어쨌든 납세 의무까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세금은 어디다 내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두 번째,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요. 저희가 그리고 소비하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은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소득에서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고 1년마다 한 번씩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과 그 다음에 그냥 딱 일시적으로 그 일이 있었을 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 내는 분류소득으로 나눕니다. 분류소득 먼저 보면 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세나 양도시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양도돼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양도소득이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걸 분류소득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요. 종합소득 내에 근로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소득, 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합쳐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갖고 있다, 나머지 소득은 없다 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자, 샐러리맨들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12월 말까지 진행된 거를 가지고 1월 달에 정산해서 신고하고 2월 달에 환급을 받거나 토해내거나 이런 구조입니다. 모든 세금은 뭐 마찬가지겠지만 번 돈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샀다. 근데 저희가 6억에 팔면 6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차액인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도 번 돈에서 비용들을 차감한 후에 세금을 내게끔 도와주는 게 연말정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왜 이걸 1년에 한 번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실은 매달 한 번씩 세금을 급여 받을 때마다 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고 있는데 왜 이걸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하느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땐 종합소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종합소득이라는 건 아까 말한 여러 소득이 합쳐져 있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근로소득도 요 세금을 내죠. 근데 이게 누진세 구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분한테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점점점 그 금액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높게 내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매월 정산하면 어떻게 되죠? 매월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 적게 받은 기준으로만 세금을 내는 거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종합소득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월에서는 일정 금액을 미리 떼놨다가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월 미리 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급여 받을 때 저희는 그렇게 세금 떼가니까요. 이런 걸 저희가 원천징수한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죠. 뭐 원천징수하는 거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원천징수 대상이죠. 저희가 급여를 받는데 받았다가 내는 게 아니라 급여 받기 전에 알아서 다 떼가 버리는 거, 그걸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까요? 매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간이세액표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잘 해주는 거니까 신경 쓸 건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다 낸 후에 그 기납부세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거죠. 자, 연말정산 때 첫 번째 큰 틀에서 연말정산의 총소득에서 저희는 공제 항목들을 이렇게 쭉 빼줘서 세금을 낮추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득 공제 항목들이 뭐가 있나를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들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된 게 실제 내가 낸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부동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연봉 1억인 분이 소득 공제를 쭉 항목들을 빼고 나니까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의 공제 항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그 7천만 원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누진세로 세금이 칸칸마다 얼마 낼지 결정돼서 세금이 결정이 되고요. 이걸 저희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산출된 세액을 저희가 이제 또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세금을 직접 빼주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결정세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결정세액과 기존에 냈던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높다라고 하면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되고, 결정세액이 낮다라고 하면 세금을 저희가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해해야 될 것 두 가지죠. 소득공제 잘해야겠구나, 세액공제 잘해야겠구나, 여기서 놓치는 거 없어야겠구나. 그러면 저희가 연봉 받은 거에서 빼주는 것들이 생기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뭘 봤냐면 이런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복잡한데 실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정부와의 납세 계약에서 이 정도 표는 읽어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장에는 내가 총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 뭐 비과세 소득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은 얼마고 결정된 세액은 얼마여서 세금을 돌려받았는지 토하셨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장에 왼편에 내놓는 내용은 소득 공제받은 것들은 얼마가 있는지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에는 과세 표준이 결정된 다음에 세금을 낸 거에서 또 세액을 공제받은 건 얼마가 나오는지 나와서 맨 밑에 결정세액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각 개별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제가 요 예시 드렸던 시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월백 저프니까 저희는 요 내용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보니까 작년에 총소득이 5,912만 원이에요. 세금 내기 전에 받은 돈이죠. 근데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요거 뭐로 낸다라고 했죠? 아까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으로 낸다라고 했는데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결정된 게 360만 원이에요. 세금이.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8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다시 토해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깝긴 할 텐데 이걸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좀 차치할 거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얘기 나눠볼 건 이겁니다. 그럼 이분 세금 얼마나 내? 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샐러리맨들을. 그래서 뭐 탈세 탈루 뭐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죠.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모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연말정산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따져봐야죠. 내가 진짜 실제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정세액 더 높게 받았죠. 360만 원인데 그때 비중을 보니까 약 6.1%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마다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내가 전체 번 돈의 6% 정도 세금을 냅니다. 엄청 많이 내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평상시에 세금 때문에 돈을 못 모으겠어, 너무 많이 떼가 라고 생각했던 걸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월 100만 원 저축해야 되잖아요. 세금이 줄여야 되는 건 맞으나 이 세금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니더라 라는 걸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 월백저프 답죠.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그러면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내용들은 뭐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하기 전에 매달 내 급여에서 소득세는 뭔 기준으로 빠져나가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때 세금을 저희가 많이 내면 돌려받을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적게 내면 토해낼 확률도 높을 겁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전년도에 진행했던
공제 대상 가족 수에 선생님의 여러분들의 급여액을 따져서 그걸 다 정해놓은 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라는 거죠.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서 월 급여액에 따른 이제 얼마의 세금을 뗄 거냐는 게 결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각 구간이 있는데 300만 원인데 혼자예요. 공제 대상 가족 수가 혼자 사는 분이겠죠. 자, 그분은 매달 세금을 300만 원 받을 때 얼마를 내게 하냐면 84,850원 떼라라고 결정돼 있는 겁니다. 근데 공제 대상 가족 수까지 다 포함해서 4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얼마만 떼라? 26,690원만 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많은 분은 왜 세금을 적게 내게 할까요? 저희가 뒤에서 볼 소득공제나 이런 항목에 인적공제라고 해서 공제 대상 가족 수가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깎아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제시켜주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하고 나면 당연히 세금이 줄 테니까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세금을 좀 덜 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분은 좀 더 높게 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간이세액표가 만들어진 기준은 연말정산하고 나서도 차이가 없게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근데 저희가 정부가 뭐 유도하는 정책에 호응하는 어떤 행동들, 소비나 뭐 신용카드를 쓰거나 뭐 체크카드를 쓰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유도하는 뭐 상품들이겠죠. 뭐 장기 노후를 대비한 상품을 가입하거나 보장성 보험에 일정 부분 가입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공제의 폭을 높이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내는 게 연말정산 때 고려돼야 될 이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요. 아까 결정된 대로만 그냥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80%만 그거에 내거나 100% 내거나 120% 내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그러면 세금을 미리 내는 걸 좀 적게 내는 게 좋으니까 80%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세금을 좀 덜 내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개연성이 높죠? 연말정산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냈었으니까 결정된 세액 금액 때문에 좀 더 내게 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120%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만약에 소득이 좀 높아지거나 이래서 세금 부담이 커진 분들은 연말정산하고 났더니 소위 말해 세금 폭탄을 맞는 개념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난 미리 조금씩 더 많이 내가지고 이 세금 폭탄 좀 줄일래? 뭐 이런 방식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아무 선택 안 하면 그냥 100%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선택은 회사에 이런 걸 담당하시는 인사나 이런 쪽에 요청하시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안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저희는 쭉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결정돼 있는데 그것과 이제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비교하게끔 되는 거죠. 첫 번째, 총급여 들어와야겠죠. 얼마 들어오냐라는 걸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연간 총 받은 금액에서 저희가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죠. 뭐죠?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대상이 아닌 거니까 총 받으신 것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예로는 식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에 비과세 항목으로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세금 내야 되는 세전 총급여가 저희한테 나왔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또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공제가 하나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면 무조건 해주는 소득공제인 거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급여에 따라서 산출된 계산식에 의해서 쭉 다 결정이 됩니다. 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굳이 저희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근데 큰 틀에서 저희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될 건 예시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마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총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70%나 해주는데 점점점 총급여가 높아질 때는 공제해주는 비율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연봉이 한 4,500이다 라고 하면 한 1,200만 원까지 근로소득 공제해 주니까 저희가 실제 이제 내 소득은 3,300꼴이 되는 거네 라고 인지하실 수 있는데 1억 5천 정도 버시는 분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1,57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봤자 1,500대,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쭉쭉쭉 늘지는 않는구나. 그런 걸 알아서 빼주는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인적공제라고 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내가 케어해야 되는 가족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양가족들이 경로우대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뭐 이런 대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 부녀자나 한부모 가족일 때도 또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4대 보험 뭐 이런 성격으로 내는 돈들 있죠. 국민연금보험료, 공적연금 뭐 이런 거 내시는 거나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내는 것들이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또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내 집을 샀는데 그 집을 갚아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액들도 이런 공제 항목에, 종합소득 공제 항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득공제는 또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들도 있어요.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데,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니까 지금 뭐 경제활동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고,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살짝 저희가 옛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 농담처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뭐 이런 것들 진행한 것도 이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나고 나선 저희가 뭐가 결정이 되죠?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번 분인데 이런 공제들을 쭉 하고 나니까 나는 3천만 원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구간별로 세금을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1200만 원,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누진 단계가 진행돼 있죠. 자, 요 내용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저희가 얼마의 과세 표준이 나왔죠? 3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초과니까 요 사이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구나, 세금을 15% 내는구나 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로 세금을 내고,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800만 원이 남았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선 15%의 세금을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한번 연말정산하시고 난 다음엔 올해 그랬으니까 내년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더 는다라고 하면 난 계속 15% 세율 구간을 맞겠구나. 그러다 더 소득이 높아지면 윗선에, 더 높아지면 더 윗선에, 그런 소득에 대해서 이제 내 세율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점점점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세금 내는 게 크니까 연말정산 또 계속 신경 써야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계산으로 자동으로 이제 산출세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액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줄여 나가는 게 뭐였죠? 세액공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전에 세액 감면이란 걸 먼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세금을 얼마 정도 깎아주는 정부 정책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이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액공제 해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또 저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 따라서 근로자면 무조건 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최대 66만 원까지 세금 자체를 줄여주고요. 근데 산출세액이 적어지면 요 금액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선 세액공제,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월백저프에서 많이 나눈 얘기죠. 개인연금 똑똑이가 되자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연금저축계좌, 거기에는 이제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라고 해서 IRP도 들어가고 연금저축, 이런 내용들이 또 세금을 돌려주는 부분이 되고요. 보험 중에 보장성 보험료, 그러니까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도 들어가죠.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한 거, 의료비 낸 거, 교육비 낸 거, 기부금 낸 게 또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라는 걸로 빠져나갑니다. 자, 여타 것들이 좀 없다라고 하면 표준세액공제가 있는데, 보통은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이 좀 특별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는 해당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월세 내는 것까지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는 결정세액이라는 걸 이제 받게 되죠. 결정세액이 나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최종은 원래 이걸 냈어야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있는 거죠. 매월 급여에서 나간 세금의 합계가 기납부세액인 거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고 원천징수 영수증상에서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금액이 있다면 저희가 그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근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저희가 아까 예시를 든 대로 추가 징수가 돼서 그 다음 달 급여에서 그걸 제하고 저희한테 받아들이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이게 정부와의 저희가 납세 계약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계약 꼼꼼히 따져보시기 위해서 큰 틀을 먼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세부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신경 쓰셔야 될 건 뭔지는 저희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으시거나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홈택스 안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서 쭉 따져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거고 실제 접목하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 100만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 저 윤봉입니다. 저희 연말정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살펴보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걸 또 하긴 싫고 어떤 게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구조를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정부와 나와의 납세 계약인데 그냥 어떻게 하면 돌려받더라 이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진행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들도 따라가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오늘 시간에서는 이걸 저희가 뭐 공부하듯이 진행할 게 아니라 생각보다 뭐 계속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뭐 이런 전산들이 다 개발이 아주 좋게 돼 있잖아요. 국세청 미리 보기 사이트가 이런 걸 한번 얘기 나누기에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걸 한번 계산해보고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그냥 막연한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 미리 보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진행한 연말정산 프로세스, 그 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게 이번 시간이 될 겁니다. 미리 보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을 거고요. 1, 2편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세청의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 항목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공인증서 통해서 회원 가입은 돼 있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언제 진행이 되냐면 10월 말일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요. 자, 이건 미리 보기의 특징이다 보니까 스텝 1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우선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갔었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그 다음에 나머지 연말정산에 나머지 항목들을 다 넣어서 실질적으로 내게 얼마 되나 스텝 2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스텝 3에서는 이게 내가 3년간 어떤 변화를 가졌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수 있게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메인은 아니지만 뭐 순서상이 그러니까 저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일단 들어가면요. 저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가 쭉 그러면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이제 산정이 되거든요. 10월 말에 진행을 하지만 그럼 9월 말까지 받았던 급여가 얼마인지가 산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은 금액까지 해서 얼마인가라는 걸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산했더니 나는 연봉이 뭐 예를 들어 5천이야, 4천이야 이렇게 예상되는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저희가 진행해 놨던 부양가족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썼던 카드 내역이 쭉 한꺼번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신용카드, 뭐 직불카드, 현금연수증 그런 것들 중에 도서공연에 쓴 건, 전통시장에 쓴 건, 대중교통에 쓴 건 이렇게 싹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 부양가족이 올해는 내 부양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옮겼어 이런 대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부양가족을 삭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부양가족이 한 명 늘었어 라고 하면 그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도 있는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을 저희가 조정해 보면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다라고 하면 어느 사람한테 부양가족을 넣는 게 더 유리할까도 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이 쭉 1월부터 9월에 사용액이 합산이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적으로 써야 될
쓸 수 있는 돈들도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1월부터 9월까지 한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이 한 달에 한 200 정도, 신용카드, 지불카드 다 해서 200 정도라면 한 1,800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별 그 기준이 없으신 분이라고 나머지도 한 달에 200 정도 쓰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가상으로 입력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절세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선 여기에 집중적으로 써야겠구나 이런 걸 계획해 보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어떻게 되죠? 예,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보면 전체 총 급여액의 25%를 일단 써야 됩니다. 그 이상부터 신용카드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죠. 초과 금액의 15% 해주는 건 뭡니까? 신용카드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15% 해주는데 현금 영수증을 쓰거나 체크카드를 쓰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들어볼까요? 한 5천만 원 정도 급여 생활자다라고 총소득이 총급여가 5천만 원 정도면 25% 얼마입니까? 1,250만 원까지는 일단 써야 되고,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써야 되고,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는 15%인 15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쓰셨거나 지불카드, 체크카드를 쓰셨다라고 하면 30%인 300만 원을 이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한도는 얼마냐? 말씀드렸던 대로 3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까지는 300만 원이고요. 7천만 원이 넘는 분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이 넘는 분은 200만 원까지가 이제 신용카드, 뭐 기타 카드에 대한 공제 한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7천만 원 이하자다라고 보면 300만 원까지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그러고 나서 쓴 돈 중에 전통시장 사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 100만 원까지, 대중교통 이용한 거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1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도서, 공연,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문화 활동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100만 원까지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합산하면 어떻게 되죠? 600만 원까지 최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있는데 영화 본 거는 문화 활동인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영화 본 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쓴 거랑 앞으로 예상 금액까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예상될 수 있는 건 뭐죠? 팁은? 총급여의 25%까지는 뭘 쓰던 간에 그냥 합산되는 구조잖아요. 물론 신용카드를 우선해서 그걸 카운팅합니다. 소득공제, 그러니까 뭐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체크카드 쓰면 훨씬 더 많이 해주는데 이런 건 저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높은 저희한테 혜택을 주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총급여의 25%, 아까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 정도,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 쓰는 건 뭘 써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포인트 적립을 유리한 걸 쓰던가, 아니면 요새 신용카드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전달에 30만 원 이상 써야 이번 달에 무슨 혜택을 준다, 막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기준만큼은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이런 거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게 해당 안 되신다라고 하면 고민할 거 없이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게 우선일 겁니다. 신용카드가 그런 메리트들을 주는 건 자기네들 걸 더 쓰게끔 유도하는 건데, 또 월백 접부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슈 있죠. 신용카드가 잘 관리가 되든가 관리되지 않더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쓰게 된 걸 유도하니까 그런 걸 만약에 적용하시려면 아주 정말 잘 체계적으로 해야겠죠. 기름을 넣는데 휘발유를 넣는데 할인해 주는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주력해서 쓰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연인이어서 데이트를 많이 해야 돼서 그런 혜택들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런 걸 쓰시는 거. 요새는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시 그런 내용들도 오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뭐 신용카드도 일정 부분 사용하시면서 그런 메리트를 가져오시되,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금 흐름,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다라고 하면 신용카드는 소비 관리가 안 된다는 면에서 큰 점수는 주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유의할 사항 한두 개 정하면 아무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뭐 가족들 죄다 신용카드 쓴 거 되냐? 그렇지 않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사용한 신용카드는 저희한테 포함되지 않고요. 자동차 구입 비용, 뭐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금 이런 것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요.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근데 중고차는 저희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니까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 구입비, 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신용카드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법인 신용카드 개인이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법인이 지급하는 복지 비용에 해당되는 거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항목 중에서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 흐름상 저희가 먼저 봤는데 스텝 2 들어가면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 잘 신경 쓰고 세액공제 잘 신경 써야 되는 거였잖아요. 소득공제에 뭐뭐 있었죠? 인적공제 해주는 거 있었고 저희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 내는 거 있었고 특별소득공제, 그 다음에 그 밖의 소득공제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얼마가 나오냐? 과세표준이 나와서 그거에 따른 세금 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가 보니까요. 현재까지 그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납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나오고요. 소득 공제액이 얼마인지도 나오고 근데 실제 이거에 대한 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공제 한도에 현재 미달돼서 저희가 추가로 더하면 도움이 되는 건 얼마인지까지 한목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죠. 자, 세액공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소득공제,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저희가 근로소득공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동으로 떼가는 거니까 많으면 한 1,500만 원 선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구조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리가 됐고 이젠 저희가 실제 저희 상황에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그중에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 기본공제 진행되죠. 연간 150만 원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배우자는 어떻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다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까지 500만 원 이하인 분이면 내 배우자를 저희한테 부양가족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공제액은 150만 원이고요. 자, 근데 만약에 사실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제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제외됩니다. 자, 부양가족도 누가 있습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었을 때 뭐 자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크게는 존속과 비속으로 나눕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직계 존속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대상이라고 보고 직계 비속은 아들, 자녀, 손자, 손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는 대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 대상들에 대해서는 나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직계 존속 위로는 만 60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입이 되고요. 여기서 생각될 거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되냐? 해당이 됩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인 직계 비속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제 자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형제자매 배우자는 어떨까요? 요건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그 미리 보기 사항에서 쫙 보신 다음에 기본공제나 이런 걸 클릭하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을 받은 설정한 사람들이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시면 저희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요. 장애인이면 한 명당 20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부녀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 다음 두 가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또 50만 원의 공제를 해줍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남편 소득 유무와는 관계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요.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이 있는 세대주, 그러니까 배우자는 없는데 부양가족은 있다. 그러면 또 50만 원 공제를 해준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부모 공제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인데요.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케어해야 될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또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이제 같이 해당되는 분이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중복 적용은 안 되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해주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해서 1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인적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는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가 진행이 되는데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것들에 해당되셔서 다들 내고 계시잖아요. 이 낸 돈 중에 회사나 뭐 기관이나 정부가 내는 돈 말고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저희한텐 이제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죠. 특별소득공제 첫 번째 항목은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입니다. 이제 근로자라면 이런 걸 내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내가 낸 돈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주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데 전세로 사는데 전세 대출을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때나 그 다음에 내 집을 사서 장기적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차감해주는 내용들이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중에 보내받지 않고 놓친 것들에 대해서 2월에서 진행하는 건 또 이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개인연금 저축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연금 저축은 말씀드렸던 대로 연금 얼마를 내냐면요. 월 15만 원씩 거기에 40%를 공제해 주는데 공제 한도는 연간 72만 원 정도죠. 근데 이 개인연금 저축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했던 연금저축 계좌하고는 다른 거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거니까 현재 이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좀 장기적이 됐으니까 급여도 좀 높으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가 급여 높은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개념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지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 노란우산공제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 한도에 따라서 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소기업의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감안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주택 마련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게 옛날에 가입하실 수 있었던 청약저축하고 지금은 보통 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갖고 있죠. 이 상품에 대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역시나 40% 세액공제를 받는데 납입 금액의 한도가 240만 원이죠. 연간. 그러니까 월 20만 원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요게 전세 대출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요것과 합산해서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은 됩니다. 자, 그 다음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있죠. 그 다음에 직불카드도 들어가고 현금 영수증도 있고 도서관,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도 들어갔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체크카드를 사용하건 내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왜 소득공제, 내 세금을 돌려주는 거에 대한 항목으로 잡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일단 저희가 소비를 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저희가 돈을 쓰는데 상대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거래 자료가 진행되는 현금으로 처리해서 이 사람의 소득을 알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쓰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한 저희가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대상자에서 저희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매출이 얼마인지를 따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역할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소득 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결정이 되죠?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에 따라서 내 세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세율이 결정돼서 산출된 세액, 산출세액이 만들어지고 나면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항목들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소득공제 주안점으로 받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직접 한번 그런 내용들을 따져보시면 훨씬 더 쉽게 연말정산의 개념도 이해하시고 세부 항목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급쟁이 100만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 저 윤방 표현봉입니다. 저희 연말정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3편이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연말정산 진행하고 그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진행하시면서 이 강의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디 가서 볼 수 있죠? 저희가 국세청 홈테스트에 회원 가입한 후에 조회 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거기서 저희가 지금 스텝 2 진행하고 있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서 그 내용도 이해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엔 그 항목들 중에 저희가 소득공제, 소득을 직접 빼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봤고 오늘은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 세금을 직접 빼주는 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있는데 첫 번째 세액 감면이 있죠. 이건 정부 제도상으로 저희한테 그냥 세금 자체를 확 줄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에 대해서 감면 대상이 있죠.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이신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재취업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으로서 감면율이 한 50에서 70% 정도 세금을 확 깎아주는 그림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또 근로계약을 중소기업에 취업했었을 경우에 근로계약 체결이 현재 그 나이는 청년의 나이니 15세부터 34세 기준을 청년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율을 90%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적용 기한은 현재는 2021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면율이 9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다 감면받는 구조가 되니까요. 이런 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한 세액 감면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실제적인 세액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볼 건데요. 이때 저희가 첫 번째 봐야 될 건 근로소득 세액 공제입니다. 이거 저희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아서 다 빼주는 그림이 됩니다. 보시면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공제를 다 진행한 다음에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00분의 55 깎아주고요. 130만 원을 초과한 거는 100분의 55 깎아준 그 이상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선 30%를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 총급여 기준으로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까지, 3,300만 원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까지, 그 다음에 7천만 원 초과자는 50만 원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근로자라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는 산출세액에 따라 근거해서 그 율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저희가 인적 공제, 소득 공제에서도 해당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녀에 대해서는 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인 경우에는 연에 15만 원, 두 명인 경우에는 연에 30만 원. 근데 3명 이상인 경우에서는 그 금액이 높아집니다. 한 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면서 3명인 경우에는 60만 원이 되고요. 4명인 경우에는 90만 원이 됩니다. 이건 출산 장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를 입양했었을 때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아이 첫째를 입양하면 30만 원, 둘째를 입양하면 50만 원, 셋째 이상일 경우에는 70만 원이 또 입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연말정산을 생각할 때 맞벌이 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옛날에는 이 자녀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이 세액 공제 부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소득 공제는 뭘 줄여주는 거죠? 소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세율이 있는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니까 높은 세율을 맞는 분의 소득을 빼주는 게 되게 파워풀하겠고 세액 공제는 어떻죠? 뭐
이제 급여가 얼마인 거나 상관없이 그냥 결정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급여가 다르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 부양가족을 자녀를 인적공제를 받는 걸 감안해서 소득을 줄이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뭐 남편한테 넣는 게 나을지 아니면 요 세액공제까지 감안했었을 땐 아내한테 넣는 게 나을지 저희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부양가족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는 것도 맞벌이 부부가 해야 될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연금 계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내용은 월급쟁이 100만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저프에서 개인연금 똑똑이가 되자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개인이 납입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IRP, 개인 퇴직계좌에 낸 돈이나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돈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연간 2개 합산해서 700만 원 한도로 진행이 되는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액의 연간 한도는 보통 400만 원입니다. 근데 총 급여가 1억 2천이 넘는 분이다 라고 하면 그 400만 원의 한도가 300으로 줄죠. 자, IRP의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700만 원 다 넣어도 돼요. 근데 보통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가입하셨으니까 400 연금저축 넣고 IRP 한 300 정도를 추가 넣어서 700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조금 전에 연봉이 1억 2천이 넘는 분은 어떻게 되겠죠? 요게 300으로 주니까 되려 요걸 400으로 높여서 또 700만 원을 맞춰야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얼마냐? 연금저축,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인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5%로 늘어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연금저축 상품 가입하면 400만 원 내서 13.2% 세금 돌려받으세요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12%냐면 연말 정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상에서는 주민세 10%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만 진행하니까 10이죠. 근데 거기에 10%면 13.2가 되고 5천만 원 이하자는 15%인데 또 주민세 10% 포함하면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종합소득률만 따지니까 12, 15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다음에 표준세액공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보장성 보험료는 저희가 말대로 보장을 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정기보험, 안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을 연간 1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12%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녀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는데 15% 이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장애인 전용 보험이 돼야 되니까요.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의 의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실은 좀 헷갈리죠. 근데 큰 그림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 한두 가지만 저희가 정리해보고 실제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의료비 공제를 클릭하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내 총소득의 3% 이상을 써야 이제 의료비 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를 썼었을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썼었을 때 내가 나한테 낸 의료비는 전액, 그 다음에 난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난임에 대한 시술비나 이런 비용도 전액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부양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의료비에 대해선 저희가 이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알아서 다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의료비를 쓰거나 약국에 갔던 이런 증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국세청 정산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쫙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것들이 뭐가 있나를 보면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산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도수 있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나 이런 것들을 맡겼을 때는 거기서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증빙받으셔서 추가로 청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올해부터 또 진행되는 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저희한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에 대해서는 또 이 항목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액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5세 이상인 자랑, 그 다음에 장애인 경우에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전액이 보장받는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죠? 미용을 위해서 했거나
뭐 성형수술 비용이나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뭐 한약재 뭐 이런 것들이겠죠. 보약을 구입했거나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저희가 실제 의료비가 뭐 쓰인 거긴 한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가 있죠. 교육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뭐 대학원을 가든 뭐 하든 그 부분을 다 진행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뭐 직계 비속, 뭐 형제자매 이런 분들이 교육한 거, 교육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그다음에 취학 전의 아동, 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연간 30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까지 한 명당 세액공제 대상이 되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을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또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양가족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그 금액에 대해서 한도까지 쓴 금액에 대해서 15%를 또 세액공제로 적용을 해줍니다. 교복비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또 역시나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영수증을 직접 첨부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이나 뭐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런 거 내면 저희한테 기부했다는 것 때문에 세액을 좀 돌려주죠.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낸 거에 대해서는 110% 세금을 돌려주고 세액공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초과 3천만 원까지는 해당 금액의 15%, 3천만 원 초과는 한 25%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낼 이슈는 없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 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법정기부금하고 이제 뭐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돈, 종교단체 이런 것들에 낸 거에 대한 세액공제는 낸 금액의 15%까지 해주는데, 올해부터 해당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 많이 하면 그거에 따른 거 돌려받는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부할 때는 또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부에 충실한 곳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보실 이슈가 있겠죠. 그다음에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라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소득공제랑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13만 원 정도를 빼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들에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다라고 봅니다. 월세 내는 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주죠. 월세 낸 거 750만 원 한도에 따라서 10%까지 해주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12%까지 해주죠. 요 낸 돈에 대해서 해주는데 그 기준은 저희한테 이제 거주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간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저희가 월세를 내고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되죠. 이때 저희가 증명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그게 맞아야 되겠고요. 임대차 계약증 사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지급하면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지금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저희한테는 어떤 정리가 필요할까요? 미리 보기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있었다. 근데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더라? 근로소득 금액이란 건 뭐죠? 근로소득 공제를 빼준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항목을 쭉 다 빼니까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더라? 자동으로 산출된 세액이 얼마다? 그래서 산출된 세액에서 또 뭘 빼주죠? 세액공제 항목을 쭉 빼주니까 결정된 세액이 얼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결정된 세액과 내가 냈던 기납부 세금을 따지고 보니까 나는 더 내도 되냐? 아니면 더 내야 되냐? 돌려받냐? 이런 것들이 정산이 되더라. 이렇게 연말정산 프로세스가 완료가 됩니다. 막연하게 눈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가 궁금한 해당 사항에 대해선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따져보시면 한목에 저희가 이해가 되시는 게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스텝으로 가면 저희가 3년 동안 이래서 어떤 정도 내가 냈었는지 각 항목별로 연말정산 총 요약한 거나 인적공제는 어땠고, 신용카드는 어땠고, 교육비는 어땠고, 의료비는 어땠고, 주택자금은 어땠고, 연금저축은 어땠고, 보장성 보험료는 어땠고, 기부금은 얼마씩 공제받았는지 3년간의 추이와
올해 예상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 하나로 충분히 모든 게 해결되고 이해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공들여서 진행한 연말정산에 2월 달에 저희가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면 복기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연말정산 계획을 2월에 세워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연말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 진행하는 건 다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해 주는 정도니까 1년의 계획을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신 다음에 내년에 대한 계획을 당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훌륭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록으로요. 비욘드 연말정산을 넘어서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건 뭘까? 이런 핵심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의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급쟁이 100만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 윤방춘봉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록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 뭐 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걸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 드시는 게 연말정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은행 갔더니 뒤에 가니까 뭐 400만 원 내면 세액공제 해준다는데 그럼 나 안 했는데 한꺼번에 400만 원 넣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가입하셨다가 뭐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생각을 좀 바꾸셔서요. 연말정산 때문에 든다라는 개념보다 꼭 필요한 상품에 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상품을 가입하는데 공제 효과도 있는 거죠. 정부가 보기에도 국민들이 이런 상품들은 좀 가입해서 이런 대비들을 좀 해준다면 도움이 될 테니까 거기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선택도 훨씬 더 쉬워질 거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도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 저희가 4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저축 상품 있고, 두 번째 보장성 보험, 세 번째 연금저축계좌, 네 번째 개인퇴직계좌. 이 2가지는 합치기도 하죠.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저축이죠. 어떤 내용이죠? 20만 원까지 내시면 4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걸 드는 건 왜죠? 청약가점을 좀 높여서 주택을 청약할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품인데 무주택 세대주여만 그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그러니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납입을 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20만 원까지 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주택 세대 기간에 적용이 되는 청약저축에 해당되는 횟수는 최대 10만 원까지니까 20만 원 낸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지만 저희한테는 소득공제를 더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력이 있으시다면 20만 원까지 납입하셔서 소득공제 효과와 주택마련 자금과 주택 청약에 대한 가점도 높이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대주가 아니시면 소득공제가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연주택 청약을 위해서 300만 원 정도 되면 수도권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300만 원까지 천천히 채워간다. 당장 집을 사셔야 될 이슈가 없는 분이면 그냥 그런 계획으로 월 저축액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을 가입하거나 기존에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겠죠. 이율도 좀 더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되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 상황이 그거보다 적다, 그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항목으로는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은 얼마까지 해주죠?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럼 연 100만 원까지 낸 거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돌려받는 거니까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선까지 보장성 보험을 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보장성 보험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어서 가계 저희가 저축 금액을 만들어내는데 되려 부담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보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럼 좀 보장성 보험료는 줄여도
세액공제 효과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소멸성을 가입할 거냐 만기 환급형을 가입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소멸성이라는 건 보장의 혜택에 집중하고 나중에 쌓여져 있는 돈은 없는 거고, 만기 환급형은 약간의 저축 금액도 포함되면서 만기에 돌려줄 금액을 만들어내죠. 이 부분까지 저희가 다 세액공제 100만 원 한도에 들어가긴 하는데, 소멸성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 한도를 딱 고선에서 맞출 수 있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면으로 할 거냐 온라인 다이렉트를 가입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새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이유는 똑같은 물건이 싸니까. 그러니까 보험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보장을 해주는 건데 온라인이 훨씬 더 싼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100만 원 한도선까지 맞추는 데 정도 용이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또 여기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1년 자동차 보험 내는 것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보장성 보험에서는 100만 원 정도까지 해주니까 무리하게 많이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는 것보단 실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소멸성으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좀 저렴하게 그 한도를 맞추는 게 비욘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겠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연금저축과 개인퇴직계좌 합쳐서 연금저축과 IRP 주요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3층 연금 구조의 핵심 상품이 되는 거죠. 요게 개인연금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준비할 때 이런 상품이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정부 지원책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까지 낸 거에 대해서 13.2% 요거는 저희가 세액공제 금액만 본 게 아니라 주민세까지 포함한 거니까 세액공제 금액으로 12%의 세액을 공제해 주죠. 근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15%까지 세액을 감면해 주니까 지금 같은 저금리 때 내가 올해 낸 돈에 대해서 이 정도를 돌려받는 건 큰 혜택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거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죠? 55세 이후에 노후에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금을 만들어 가는데 정부가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개인이 개인의 미래를 준비한다. 3층 연금으로 2층 연금, 1층 그다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강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기준을 따지면 적어도 내 소득의 한 10% 정도는 이렇게 미래로 없는 돈 셈치고 보내는 행동들이 필요한데, 그때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까지 저희가 가져가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그냥 덜컥 들어놓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저희가 월백저프, 개인연금 똑똑이가 되자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이게 어차피 장기 목표예요. 장기 목표인데 안전한 상품에 저희가 예를 들면 안전한 건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 같은 상품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놓으면 안전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얘네들이 일하는 자산의 역할을 못할 거다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장기 자산이니까 저희가 투자 자산 운용에서 물가 상승률의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우리와 같이 일하는 자산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이런 것도 또 역시나 아까 보험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저희가 요새 물건을 온라인으로 사는 이유, 똑같은 상품을 온라인이 싸니까죠. 그래서 온라인 펀드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아끼는 것까지 진행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적인 거 세 가지 군을 가지고 여기 나눠봤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상품이니까 정부가 연말정산에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꼭 필요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냥 또 세액공제 돌려받거나 소득공제 해주는 거에만 머물지 않고 얘가 저희 가게 전체 월백저프 관점에서 보면 내 미래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여서 어떤 건 좀 줄이고 어떤 건 좀 높이고 어떤 건 투자 자산을 운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방안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연말정산 시리즈 부록까지 해서 4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때 고려해야 될 상품군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세금도 돌려받고 미래도 같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